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시장의 실패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빈부격차, 그리고 두 번째 불황으로 인한 실업, 그리고 세 번째 거대 자본의 독점화. 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시장의 실패와 관련한 네 번째 사례인 공공재의 공급 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넷째, 시장의 실패와 관련하여 공공재 공급의 부족을 들여다봅시다. 공공재란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재가 생산되기만 하면 아무런 경쟁 없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재는 공급의 공동성으로 인해 혜택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셈이지요. 자, 여기서 공공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공공재는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자, 공동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재화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즉 혜택의 비배제성. 그리고 공동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특정 재화를 내가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재화를 소비할 때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공공재라고 할 수 있어요. 지리산에 가면 누구나 그 맑은 공기를 들이키면서 호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맑은 공기를 더 많이 마신다고 해서 내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리산의 맑은 공기는 왜 공공재인가? 자, 일단 지리산의 맑은 공기가 한번 형성되기만 하면 그 지리산에만 가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즉 지리산의 맑은 공기는 지리산에 가기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즉 공동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리산의 맑은 공기라고 하는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즉 혜택의 비배제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리산의 그 공기를 내가 더 많이 마시기 위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마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마실 공기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마신다고 해서 그 맑은 공기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즉 소비할 때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소비의 비경합성입니다. 즉 결국 공공재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의 비배제성과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처럼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 재화로서 거리의 가로등, 바다 위의 등대,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혜택의 비배제성과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의 특징으로 인해 기업은 공공재를 생산하여 돈을 받고 팔 수가 없어요. 즉 상품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장에만 맡겨두면 공공재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자,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공급이 되기만 하면 만들어지기만 하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경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공공재를 상품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품화. 자, 상품이 되려면 가격이 형성돼야 돼요. 가격이 형성되려면 그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기업에서 생산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이 그 상품을 만들겠습니까? 전혀 만들지 않겠죠. 즉 공공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비용을 들여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상품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만 맡겨두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 거리의 가로등, 바다 위의 등대, 국방, 치안 이러한 공공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공공재는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어서 일반 사기업은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이 시장의 가격 기구에만 맡겨두면 필요하지만 산출되지 않는 이러한 재화 서비스 즉 공공재가 있으니 시장의 가격 기구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장의 실패와 관련한 네 번째 사례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의 실패와 관련하여 외부 효과를 들여다봅시다. 기업이나 가게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금전적인 거래가 전혀 없이 다른 주체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운대 달맞이길을 따라 대형 자연 휴양림과 공원이 들어선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달맞이길 주변 아파트와 주택의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자연 휴양림과 공원의 풍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공익에 기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먼저 외부 효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의도하지 않게 주변에 다른 경제 주체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나 개인이 의도하지 않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운대 달맞이길에 대형 자연 휴양림과 공원이 들어서서 주변의 아파트와 주택단지에 대한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자연 휴양림과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이지요. 자, 이건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긍정적 외부 효과는 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자, 반면에 해운대 달맞이길 주변에 공단이 들어선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단 사업자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변 시민들에게 공해라는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 불경제. 특히 시장에만 맡겨두면 공단 사업자는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즉 공단 사업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주변 시민들에게 공해를 보상할 수 있는 비용을 치르지 않지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달맞이길 주변에 아주 악취와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단이 들어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고 그 부정적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외부 효과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이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면 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기업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어, 자신들이 주변에 미친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 공단에서 생산해내는 그 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재화의 생산을 줄이거나 주변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부의 개입이 없으니 어, 어, 개입이 없으니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시장의 가격 기구에만 맡겨두었더니 이 외부 효과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 외부 효과인 외부 불경제와 같은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 같은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가격 기구에만 맡겨두면 안 되고 정부가 개입하여 너희 기업 그런 공해를 생산하는 재화의 생산 멈춰 혹은 내지는 줄여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라고 하는 개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시장의 가격 기구에만 맡겨두면 해결되지 않는다. 즉 시장의 실패와 관련한 사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상에서 언급한 시장의 실패에 이어서 정부의 실패를 검토해 봅시다. 자, 앞서 언급한 시장의 실패는 하이에크 선생님의 경제이론, 즉 시장의 가격기구,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그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였고 그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케인스 선생님의 경제이론, 즉 케인스의 경제이론, 즉 시장의 가격기구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이러한 입장이 직면할 수 있는 한계, 정부가 개입하여 오히려 시장의 가격 기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는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정부의 실패와 관련하여 경쟁의 부재로 인한 서비스 질의 하락을 들여다봅시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개인 사업자는 질 좋은 재화나 서비스를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려고 경쟁합니다. 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그 부속 기관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동기가 일어나기가 곤란하지요. 그런데 만약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민간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도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공기업은 도태될 수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질 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공 서비스는 정부 기관이 독점하고 있지요. 그 결과 관료주의에 따라 상명하복식의 업무 수행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혁신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또한 창의적 혁신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연봉에 반영되는 정도도 미약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무사 안일주의가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가? 자,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할 때 그 서비스의 질을 온전한 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러한 기관은 정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자, 쉽게 말해서 행정부의 한 예인 경찰을 예를 든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경찰 업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이 치안이라고 하는 경찰 업무를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으니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 즉 질 좋은 재화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공급하려는 경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서비스의 질 향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 업무를 민간에 맡겨서
시장의 가격 기구에 따라서 생존하거나 도태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시민의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 서비스 경찰의 치안 서비스 질이 매우 향상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부 기관이 이걸 독점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창의적인 혁신,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혁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서 따르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해서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봉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상명하복식의 즉 관료주의의 이 시스템에 따라서 창의성, 혁신 이러한 것은 개입할 필요 없이 그저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연봉이 삭감되거나 혹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한한다 해서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창의적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굳이 상명하복식의 이 관행을 거스르면서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비스의 질이 하락을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개입에 맡겨두었더니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것 역시 정부의 실패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부의 실패와 관련해서 정부의 실패와 관련하여 이윤 극대화라는 압박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을 들여다봅시다. 자, 민간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지요. 반면 정부 기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개인이 아닌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니 비용을 절약하려는 적극적 동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기관장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늘리려고 합니다. 결국 정부기관은 예산과 인원 극대화 전략으로 인해 비효율성에 직면합니다. 자, 시정부의 실패와 관련한 두 번째 예가 비효율성인데 일반 민간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세보미 카페가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아메리카노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커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즉 효율성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 정부기관은 그 비용을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비용을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니 비용을 절약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가능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해서 그 확보된 예산으로 인원을 늘려야만 자신이 거느리고 어떤 업무를 명령할 수 있는 강도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과 인원을 확보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정부 기관은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산과 인원을 극대화하여 결국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비효율성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죠. 이건 역시 정부의 실패와 관련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와 같은 정부의 실패를 고려할 때 우리는 정치인을 비롯하여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관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관점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의 도덕성을 신뢰합니다. 즉 정치인과 정부 관료는 사심을 버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적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가정하지요.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의 실패는 발생할 수도 없고 정부의 실패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부 기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정치인 혹은 정부 관료가 정말로 사심을 버리고 공익을 위한다면 앞서 언급드린 정부의 실패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치인,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관료의 도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지만 현실에서 정치인은 득표 극대화 전략에 함몰되어 정부 공공기관의 정치인은 득표 극대화 전략에 함몰되어 있으며 정부 공공기관의 관료는 예산과 인원 극대화 전략에 치우쳐 있어요. 즉 정치인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인기에 영합하여 득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국민의 인기를 얻으려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철이 다가와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면, 즉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하면 정부 자금을 과도하게 푼다든지 혹은 세금을 낮춘다든지 해서 국민의 인기를 얻으려는 거예요. 즉 자신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인기성 경제, 인기에 영합하는 경제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시장의 질서에 어긋나는 경제 정책까지 막 내어놓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득표 극대화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정부 공공기관의 관료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원을 극대화하여 권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즉 예산, 인원 극대화 전략이 치우쳐 있지요. 결국 이들 역시 명예와 권력을 비롯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들의 도덕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뷰캐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정치에서의 그레샴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레샴의 법칙이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 즉 악화, 나쁜 돈이 bad money가 좋은 돈, good money를 drive out, 쫓아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질 좋은 통화가 질 나쁜 통화를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은화가 통화로 유통되던 시기에 은화의 순도와 무관하게 은화의 액면 가치는 동일했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순도가 높은 은화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순도가 낮은 은화를 거래에 사용합니다. 그 결과 시중에 순도가 높은 양화는 보이지 않고 순도가 낮은 악화가 판을 치게 됩니다. 결국 그레샴의 법칙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하는 셈이지요. 마찬가지로 공적 업무를 다루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레샴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 결과 정치인과 정부 관료는 공평무사하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이기성에 휩싸여 득표 극대화 혹은 예산 인원 극대화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실패가 수반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샴의 법칙은 사실상 인간의 이기성으로 인해서 순도가 낮은 은화는 보관을 하고 순도가 떨어지는 은화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그렇게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화의 액면 가치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은화의 액면 가치가 똑같이 100원이라면 굳이 순도가 높은 은화를 시중에 유통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중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은화는 순도가 낮은 은화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액면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순도가 높은 질 좋은 은화를
거래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도가 낮은 악화가 시중에 만연하게 되고 순도가 높은 은화는 시중에서 사라지는, 즉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이 현상은 이기심에서 비롯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치 영역에서도 그러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정치인과 정부 관료가 각각 득표 극대화, 예산 인원 극대화로 전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의 거래샤의 법칙, 이것이 바로 정부의 실패와 관련되는 현상이다. 그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뷰캐넌이라고 하는 학자는 정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레샴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제가 케인스와 하이에크 두 분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한 분의 경제 이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경제 정책에 반영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케인스 선생님의 이론은 정부의 실패에 직면할 수 있고 하이에크 선생님의 이론은 시장의 실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상황을 고려하여 두 경제학자의 이론을 절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아울러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에 도덕적 타락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도덕적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도덕적 역량을 상실할 때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합니다. 천민자본주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으며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관점입니다. 결국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물질 혹은 황금 만능주의 혹은 배금주의인 셈이지요. 자, 이때 인간의 인격 혹은 존엄성보다는 돈을 우위에 두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직면하는 비인간적인 삶을 방관하거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금 삭감과 대량 해고를 개의치 않고 저지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물질적 가치로도 계산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돈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는 천민자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들여다보는 해안이 마비 혹은 실명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케인스와 하이에크 선생님의 이론은 어느 한 이론이 절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이론만을 고집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케인스 선생님의 이론은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즉 정부의 실패에 직면할 수가 있고 반대로 하이크 선생님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를 하죠. 최소화. 그래서 시장의 가격기구,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시장의 가격기구인 보이지 않는 손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실패 상황에 또 직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이에크와 케인스 선생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경제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절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자, 결국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러한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는 가장 근본적으로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이기성, 여기에서 다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비롯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 역량, 도덕성을 상실할 때 이 자본주의는 천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성을 상실한, 도덕적 역량을 상실한 자본주의, 우리는 그것을 천민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천민자본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은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즉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사상이 바로 천민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심지어 돈이면 사랑도 살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보미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그 여성분에게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저랑 사귀시겠습니까? 저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그 여성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세보미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이보세요. 여성분, 당신 얼마면 됩니까? 대체 내가 얼마를 당신에게 주면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돈이면 사랑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천민자본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이 만연하면 결국 자본주의는 천박해지는 천민자본주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인격, 존엄성보다는 돈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돈이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이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도 함부로 삭감하고 노동자도 함부로, 근로자도 함부로 해고하는, 즉 이혼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한 인간의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조차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이러한 천박한 자본주의, 즉 천민 자본주의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의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잘 경계하기 위해서 결국은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있고,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공황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 즉 케인스 입장과 시장의 자율적인 회복 기능을 강조하는 하이에크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케인스와 하이에크 두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 공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케인스 이론은 정부의 실패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하이에크 이론은 시장의 실패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의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뿌리에 도덕성의 타락, 도덕적 역량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도덕성을 상실하면 결국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천민 자본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온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케인스와 하이에크 이론을 경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도덕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니들이 경제를 알아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고, 장시간 세미나를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이 경제를 알아라고 하는, 니들이 경제를 알아라고 하는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